보이나? 예, 나오시죠? 모자이크 나 모르는데. 아, 있어요? 아니 뭐 아는 게 없다. 친구. 여기가 학생인 것처럼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 아, 그래요? 통화나 할게. 통합과는 같이 가르쳐야죠. 약 두개 물 없이 삼켜 머리가 좀 아파 인생이 어째 편한 적 없이 흐르는 것 같네. 비도 내리고 갑자기 천둥도 치고 물길 거세지고 흙탕물에 흰 거품 콸콸콸 난 그냥 맑게 될 오늘은 유전 법칙에 대해서 할까요? 드디어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맨델 아저씨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건데요.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우리가 뭐 좀 중요한 거라 하면 이제 전성설이라고 해서 그 전에 뭐 있었지? 범생설, 맞다. 범생설이 먼저 나왔었죠. 그래서 미지의 입자가 다 생식 기관으로 모여서 이제 여성과 남성의 정액에 모든 그 미지의 입자가 모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유전이 된다. 이렇게 히포크라테스가 설명을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하면은 미지의 입자, 그 씨앗이라는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성의 정액에만 그 유전 물질이 있고 여성의 정액에는 혈액만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성설이라고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남자의 그런 그림이 이 책에 있었죠. 남성의 정자에 여기 태아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져 있다. 엄마 뱃속 수정란이 이렇게 체세포 분열하는 그게 아니라 애초에 태아가 만들어져 있다. 체세포 분열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출산 과정은 다 이제 후성설이죠. 후성설 이런 거 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나온 게 그리고 이 전성설에 이제 범생설 이런 거 이렇게 섞였던 그게 바로 다인의 제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포 수준에서 발견했다 해가지고 생식질설 생식 물질에 관련된 이론이다 해서 생식질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온몸에서부터 어떤 미지의 입자가 생식기관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일단 정자랑 난자가 생식세포라는 걸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정자와 난자인 생식세포는 생식기관에서 만들어지며 이 생식세포만이 유전 물질을 전달한다라는 요 세 가지를 바로 생식질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맞는 것이었죠. 이걸로 통해서 이제 체세포 분열해가지고 수정란이 왜 이제 후성 이렇게 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이후에 그래서 이렇게 생식세포가 전달이 된다. 생식세포가 유전물질을 전달하는데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애가 만들어지고 유전이 되는 건 알겠는데 유전 자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부모를 닮느냐, 요거를 볼 겁니다. 범생설에서 우리가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이 파란 눈에서부터 미지의 입자가 나온다 했어요. 근데 맨델이라는 사람은 그거랑 다르게 이 파란 눈의 형질은 따로 유전자에 있는데 그 형질이 그러면 이 염색체로만 전달이 된다면 대체 요 형질은 어떻게 보존되면서 어떻게 부모가 자식한테 전달이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시죠. 자, 그러면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맨델인데요. 그 전에 맨델뿐만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더프리스라는 사람도 있고 이 뒤에 또 있습니다. 많이 나와요 오늘.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는 뭐냐면 생명의 연속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아까 말했던 맨델, 더프리스, 그리고 뒤에 나올 모건, 베이티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사실 요 생물 파트에서 다윈의 자연선택설만큼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선생님이 예전에 종, 진화, 유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거라 했어요. 생물 파트에서.
종에 대해서는 린네의 학명 요거 이제 좀 중요하고, 진화에서는 다윈의 자연 선택설 중요하고요. 유전에서는 멘델과 더프리스 요 둘이 좀 중요합니다. 이렇게 알고 가면 되겠어요. 물론 제 기준에서 중요한 거예요. 맞나요? 멘델 중요한가요? 중요할까요? 멘델이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그 실험 관찰, 요즘도 실험 관찰 하나? 여튼 그런 데서부터 뭐 완두콩, 강낭콩 키우기 이딴 거 맨날 했어요, 진짜. 아직도 끔찍합니다. 여튼 그래서 이제 멘델 하기 전에 앞에서 보면은 19세기 말의 유전학은 책이에요. 120쪽. 이제 19세기 말 유전학은 세포학과 실험 발생학을 중심으로, 자, 세포학은 뭐 지난 시간에 했던 그런 거고, 실험 발생학은 뭐냐면, 여기 실험 발생학을 선생님이 찾아봤는데 제대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뭐가 나와 있냐면 발생 생물학이라고 있습니다. 발생 생물학에 대한 실험을, 그걸 발생 생물학을 실험으로 연구하는 게 아마 실험 발생학인 것 같은데,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동식물이 자라고 발달하는, 이거를 이제 자라고 발달하는, 우리가 어려서 크는 그 과정을 이제 발생이라고 하거든요. 그 생물에서. 요거를 이제 생체 계획의 발전을 설명하고자 했대요. 진화와 분자 수준에서 생체 계획의 발전을 설명하고자 한 게 이제 실험 발생학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진화론자들이 풀지 못한 의문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다윈이 그 정작 자연 선택설로 진화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식으로 유전학이 같이 발전을 했었대. 근데 이게 기술력으로 딸리는 거죠. 그리고 이걸 계속 실험하고 관찰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게 관찰로만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현미경과 단순 교배 실험만으로는 염색체의 행동과 생명의 연속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없었음을 알고 새로운 연구 방법을 찾고자 했었대요. 그때 나타난 게 바로 멘델입니다. 멘델은 직접 키우고 관찰한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수학적으로 통계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선생님이 말했던 거는 관찰만 했던 건데, 이 관찰에다가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덧붙인 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미리 말해주자면 다윈하고 멘델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윈이 그거 자연선택설 이러고 하고 있는 동안에 멘델은 강낭콩 키우고 오 예스 이러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멘델이 그 수학적 아이디어를 겸비한 유전학을 딱 내면서부터 이제 멘델 유전학이라고, 직접 이 고전, 여기도 나중에 나오지만 이 고전 유전학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마치 유전학에서의 코페르니쿠스 같은 존재인 거죠. 이 코페르니쿠스를 많이 써먹네. 그래서 이제 멘델로 넘어가는데, 뭐 멘델이 뭐 1822년,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윈보다 좀 늦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 뭐 이렇게 태어났는데 집에서 농사일을 했대. 그래가지고 생물 키우는 그런 생물학자가 되고 싶었대요. 근데 집이 이제 돈을 못 벌고 가난하니까 에이씨 그냥 절이나 들어가야겠다 하는 것처럼 에이씨 그냥 성당이나 들어가야겠다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수도원에서 사제 일을 하는데, 사제 일을 하면서 취미로 완두콩을 키우게 됩니다. 뭐 요거까지만 대충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책에서 여러분이 직접 읽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생애가 그렇게 됐고, 완두콩 갖다가 이제 키우면서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7가지 대립형질을 잡종교배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립형질이란 뭐냐 하면은, 형질이라는 게 이번 생물학에서 계속 나오지만 형태를 가지고 있는, 형태를 표현하는 물질을 형질이라고 합니다. 모양 형자에다가 이제 물질할 때 그 질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뭐 얘기를 하자면 완두콩 이렇게 있어. 그 얘가 초록색이거나 노란색인 거예요. 어때요? 이 완두콩의 색깔은 결국 똑같은데 색깔이 다른 경우다. 그러니까 똑같은 형질이지만 똑같이 색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지만 그 색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대립형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립형질을 잡종 교배했을 때, 그러니까 얘랑 둘이 섞어버린 거야. 초록끼리 섞은 게 아니라 요 초록 노랑이를 같이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잡종 교배죠. 그래서 자식 세대, 얘를 이제 교배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 요거를 이제 연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8년 동안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내용은 뭐냐, 이 책 읽어보세요. 내용은 이걸 것 같습니다. 어떤 형질이 있어. 뭐 초록이가 대문자 X라 할까요? 노랑이를 소문자 X라 할까요? 이거 가정이고 예시를 드는 겁니다. 가정이고 예시를 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있다 보면 돼요. 어차피 이거 EBS에서 우리가 영상 봤을 때 다 나왔던 거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자랑 소문자로 구별한 이유는 뭐냐면 똑같은 형질이라서 X를 쓴 건데, 얘 큰 놈이 이제 우성이에요. 우성. 뛰어난 놈이에요. 그리고 소문자 X는 열성이에요. 인간으로 치면은 쌍꺼풀이 없는 게 우성인가? 기억이 안 나네. 보조개는 확실히 보조개 없는 게 우성이고 보조개 있는 게 열성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보조개 있고 없고가 똑같은 형질이죠. 보조개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이게 바로 대립형질인데, 이제 어떻게 뭐 돌아와서 완극공을 했을 때 이제 대문자 X랑 소문자 X 이렇게 해서 이 우성이랑 열성, 우성 순종 대 열성 순종으로 교배를 했어요. 잡종 교배를 한 거죠. 이렇게 하니까 경우의 수를 따지면 돼요. 우리가 아버지 쪽에서 하나 떼우고 어머니 쪽에서 하나 떼우는 것처럼 식물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떼우는 거니까 이렇게 대문자 X, 소문자 X가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이게 자식 세대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 놈을 또 둘을 이제 교배를 한 거야. 이때는 대문자 X, 소문자 X만 나오니까 이렇게 나왔었던 건데, 얘네들을 각자 교배를 하게 되면 대문자 X, 대문자 X에서, 여러분 수학에서 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D 이거 하면은 얘끼리 곱하고 얘끼리 곱하고 곱한 거 4개 다 더하죠. 그것처럼 X 하니까 대문자 X 나오고, 대문자 X, 소문자 X 하니까 이렇게 되고, 곱셈 법칙이죠. 소문자 X끼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소문자 X, 대문자 X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문자니까 소문자가 나왔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 우성이 왜 우성이냐면, 요 형질 중에 우성이 하나라도 들어간 이 대문자 X 다 하나씩 들어가. 얘는 2개니까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 2개 같은 경우도 지금 소문자 X가 껴있긴 하지만 대문자 X가 하나씩 껴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되냐면 각각 이 대문자 X의 모양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보조개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 보조개 있는 게 소문자 X거든. 그러니까 보조개 없는 게 셋이나 나오는 거죠. 다시 뭐 우성 열성이니까 우성이니까 당연히 얘는 우성이 나올 거고, 얘는 우성 열성인데 우성이 하나 있으니까 열성보다 더 뛰어나니까 열성 너 꺼져 이렇게 하면서 우성이 나오고, 얘도 마찬가지로 우성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문자 X, 소문자 X는 당연히 열성이니까 열성만 나오죠. 찐따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김새는 이렇게, 특히 요 2개를 잘 봐야 되는데, 이 소문자 X랑 대문자 X는 각각의 우성과 열성이 몸에 있어. 염색체에는 열성 유전자가 이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성도 같이 있기 때문에 우성의 모양새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얘가 없는 게 아니야.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 비율이 잡종 2세대. 얘 잡종 1세대, 자식 세대고, 얘 손잡벌 세대죠. 그래서 여기가 잡종 1세대, 여기가 잡종 2세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잡종 2세대에서 우성과 열성이 각각 3대 1로 나왔다. 요거 중요합니다. 3대 1로 나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던 거죠, 이때. 여러분 기억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이런 거 했을 거예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표 해갖고 막 이렇게 조합하고 하는 이런 거 배웠을 거야, 중학교 때. 여기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과학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멘델 관련된 세 번째 문단. 멘델은 수도원 뒤뜰에서 들어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마지막 독립적으로 유전된다는 것도 확인했다. 이제 요거가 이제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책에서 보면은 자식 세대에서 나타나는 발현 빈도, 즉 이 대립형질을 각각 잡종했을 때 이 자식 세대, 여기서는 뭐 별게 없어요. 둘 다 우성 나왔겠지. 잡종 2세대에서부터 3대1 비율, 잡종 3대에서는 이제 또 뭐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직접 조사를 이제 통계를 낸 거예요. 해서 멘델은 이게 검정 교배 방식이래요. 여기 아직 안 써있네. 그래서 이 완두콩 실험의 의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첫 번째가 검정 교배 실험을 했다는 거고, 이게 첫 번째예요. 이런 방식이 검정 교배 방식이래. 두 번째로 우성과 열성에 대한 개념을 도입했다는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우성, 열성. 그래서 우성, 열성이 같이 있는 유전자, 이 유전자를 둘 다 갖고 있을 때는 우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세 번째가 독립형질입니다. 이 독립형질은 뭐냐면 이 X 자체가 독립된 형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얘가 뭐 어디에 섞여서 없어지거나 새로 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X는 X대로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문자 X도 소문자 X대로 계속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각각의 형질이 어떠한 영향도 서로 미치지 않는 거야. 그냥 각각 지네 있는 대로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안녕 하고 그냥 이렇게 띡띡띡띡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독립형질이라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독립적으로 유전된다. 그러니까 뭐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완두콩 색깔이 어떻든 간에 완두콩이 우리가 아마 배웠던 게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완두콩 색깔이 있을 거고, 하나가 동그란 완두콩, 찌그러진 완두콩, 뭔가 완두콩이 이상하게 생겼는데, 여튼 이게 각각의 대립형질인 거지. 얘는 모양에 관련된 대립형질이고, 이거는 색에 관련된 대립형질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어떻든 모양이 어떻든 이거 두 개끼리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찌그러졌든 동그랗든 간에 색깔은 각각의 색깔대로 나오고, 색깔이 어떻든 간에 모양은 모양대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독립형질이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말했던 것처럼 요 3대1로 이제 잡종 교배가 된다 해서 논문을 썼어. 식물 잡종 교배에 대한 연구라고 1865년에 썼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묻혔어. 왜 묻혔냐? 일단 오스트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독일어를 썼어요. 그래갖고 독일어로 출판을 했어. 독일어로 출판하니까 당연히 영어권 영국이나 뭐 이런 데서는 신경을 안 쓰죠. 이미 다윈 뭐 이런 사람들 다 이제 영어로 출판했는데, 종의 기원 이런 것들. 이거 이름도 길어. 식물 잡종 교배에 대한 연구 이런 거 하니까 독일어로 돼 있지. 이해하기 어려운 수학적 논리, 아까 말했죠.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했다고. 그러니까 생물학자들은 이때 우리 지금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 생물학과 갈 건데 굳이 물리 배워야 되나? 이러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더 심했겠지. 애초에 연구할 때 물리학 자체를 안 써먹으니까 그냥 생투만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갑자기 이제 수학적인 거랑 물리학적인 내용을 도입을 해가지고 논문을 쓰니까 당연히 연구를 그런 거 했던 사람들도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었었다는 거죠. 아예 새로운 방법으로서 이렇게 도입을 한 거지, 멘델이.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것도 써볼까요? 이제 그러면 왜 묻혔냐? 한계점 독일어였다. 두 번째, 수학적 논리를 사용했다. 이때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죠. 마지막이 좀 중요한데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혼합설. 이미 혼합설이라는 게 유행했기 때문에 멘델의 아이디어는 좀 통용되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지구 중심설이 유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태양 중심설 꺼내봤자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안 보이네? 보이네? 자, 그래서 이제 혼합설이 뭐냐? 이게 나옵니다. 멘델이 이 혼합설하고 왜 대비가 됐냐면, 멘델은 입자론적인 설명을 했어요. 입자론적인 설명. 이거 멘델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지금 이거 계속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론적인 설명을 했는데, 혼합설은 뭐냐면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요약만 할게요. 여러분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50분 수업 중에 선생님이 수업하는 게 짧은 이유는 옛날엔 풀로 채웠잖아, 그지? 근데 일부러 좀 짧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일단 귀찮은 것도 있는데 빈 시간 동안에 학습 과제도 해보고 책도 한번 싹 정독해보라고. 학습지는 아직 다 못 만들었어요. 아마 내년에 과학사를 배울 친구들은 이런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이 제 첫 제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제 삶의 첫 제자예요, 대신. 내가 지난 학기에 가르쳤던 3반부터 9반까지 지금 심심할 때마다 얼굴 이름 이걸 연습하고 있는데 잘 안 돼. 지난번에 모의고사 여러분 모의고사 칠 때 감독 들어가면서 5반하고 6반은 6반하고 7반은 내가 이렇게 계속 이름표 보면서 얼굴 하나씩 다 외웠어. 근데 안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합설은 뭐냐면 책에 물감으로서 표현이 돼 있어요. 물감으로 이렇게 유전 현상은 마치 서로 다른 물감이 섞이는 현상과 같아서 그 특성이 자손들에게 서로 섞인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흑인하고 이거 인종차별 이런 거 아니에요. 예시를 들어주려고 한 거예요. 흑인하고 백인하고 이렇게 서로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은 어때? 흑인이 나올 때도 있고 백인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황인, 우리 아시아 같은 이런 피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실제로도 그러긴 해. 그러니까 더 이제 혼합설을 주장을 했던 거죠. 여기서 이제 나온 것처럼 빨간색 물감과 노란색 물감을 섞으면 주황색이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로 양쪽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요소가 반반씩 섞이게 된다. 섞이게 되므로 자손은 양쪽 부모의 형질이 혼합되어 중간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얘는 이제 혼합설 요것만 알면 돼요. 양쪽 부모의 중간 형질이다. 근데 멘델은 이와 다르게 입자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입자론적인 관점으로서 설명을 한 거죠. 봐봐, 지금 이 X랑 라지 X랑 스몰 X가 서로 만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이 섞이지가 않잖아요. 독립적으로 따로 이렇게 움직인다 했죠. 이게 바로 입자론적인 설명이거든요. 이거를 하나의 알갱이로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알갱이, 세모난 알갱이랑 네모난 알갱이를 둘을 붙여놨어. 그러면 모양이 바뀝니까? 그대로 있죠? 얘 세모, 네모가 이렇게 있었을 때 그냥 세모, 네모가 같이 있는 거야. 그리고 세모, 네모를 이렇게 섞었을 때 그냥 세모, 네모, 세모, 네모 이렇게 있는 거예요. 즉 하나의 그 유전자라는 것을 하나의 입자로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는 요거 한 케이스만 봤지만 형질이라는 게 우리 인간도 엄청난 형질이 많이 있잖아요. 피부색, 뭐 눈색, 눈의 모양, 뭐 눈썹에 짙은 거, 머리 숱이 어떻냐, 뭐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만약에 이걸 다 교배를 했을 때, 교배를 하면 인간 좀 그렇지만 식물의 경우에 교배를 했을 때 완두콩도 색깔이랑 모양만 있는 게 아니죠. 뭐 크기가 있고 이파리의 모양이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형질 중에 이제 그냥 하나 랜덤하게 섞어서 띡 나오는 그런 느낌인 거죠. 입자론적인 게. 그래서 여러 형질 중에서 이게 나오는 빈도가 이제 수학적으로 정해져 있을 것이고 그 나왔을 때 그 모습은 부모의 그 모습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즉 보존된다. 즉 독립적이다. 즉 입자론적인 관점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별로 제가 말을 좀 이렇게 해서 그러지 어렵지 않아요. 우리 그 예전에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해서 뭐 사원소 변환설이니 아니면 뭐 데모크리토스의 입자론이니 그거랑 똑같이 보면 됩니다. 그게 이제 유전될 때도 그렇게 되냐 보존되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요소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요소들이 서로 섞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 때문에 자손에서도 중간 형태의 표현형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 중간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꽃은 흰색 꽃하고 빨간색 꽃하고 교배를 했을 때 분홍색 꽃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잘못된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맨델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주장은 이렇게 했대. 그래서 이러한 맨델의 유전 요소 개념은 유전 현상을 설명했을 때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생물의 진화에 대한 설명에도 중요한 근거를 제공했다. 왜냐면은 계속 그 형질이 보존된다는 것을 이제 그런 개념을 제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입자로서의 유전 요소 개념은 유전적으로 다양한 변이를 가진 생물 집단들이 어떻게 출현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책에는 이제 구슬, 노란 구슬과 빨간 구슬이 이렇게 나와서 여러 개 놓고 그냥 랜덤으로 뽑았을 때 어떤 게 나오냐 이런 거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제 맨델이 실험에 성공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요약하면 이거야. 그냥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그냥 맨델 자체의 의의로 보면 돼요. 수학적 아이디어, 수학이랑 물리적 아이디어를 썼다는 거고, 두 번째로 기본 지식이 풍부했대.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를 알고 있었던 거죠. 수학이랑 물리를 안 배웠으면은 이런 거를 했을 때 수학적 아이디어를 도입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수학적이나 물리학적 지식이 많았었던, 즉 수학이랑 물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알고 있었으니까 이런 걸 할 때에도 다양한 관점으로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과목을 배우는 이유는 그래서 있습니다. 이게 어딘가 써먹을 때가 꼭 있어. 직접적으로도 안 쓰여요. 내가 사회를 중학교 때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사회를 배우고 그 이후에 사회를 안 배웠어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은 내가 사회를 공부했었더라면 이런 거 알 텐데 하면서 제가 따로 공부를 합니다. 필요한 것들만 공부를 하긴 하지만 그래서 뭔가 써요. 그게 물리를 할 때 써먹기도 하고 과학사 가르치면서도 사회를 안 배웠던 거를 내가 조금 아쉬울 때가 있어. 그리고 살아가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맨델도 다양한 걸 배웠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귀납법, 기축법, 가설 연역법을 모두 활용했대요. 즉 논리적인 어떤 실험 방법을 고수했던 거죠. 그리고 보호대를 이제 수정을 한 거예요. 보호대를 더 두껍게. 그래서 논리적으로 해서 이제 변칙 사례가 최대한 나오지 않게끔 노력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맨델의 실험이 성공적이었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칠판 지우면서 출석 과제 이런 거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 영상에다 출석 과제 띄울 테니까 넘기지 말고 잠깐 일시정지 하면서 좀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합시다. 이거 모르고 덧프리스 안 하고 지웠네요. 그래서 다시 썼습니다. 일단 출석 체크는 할 테니까 일단 쉬고 오세요. 난 이거나 계속 써야겠다. 에이씨. 자, 그래서 더프리스를 이제 보는데 더프리스라는 사람이 아까 뭐라 했어요? 맨델이 이딴 걸 냈는데 이딴 거라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걸 냈는데 묻혔다 했어요. 묻혔는데 더프리스가 재발견을 해서 이런 자신만의 이론까지 덧붙여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고전 유전학이라고 옛날에 이제 유전학이었겠죠. 이 유전학을 이제 제대로 이도저도 아니었던 거를 확립을 시킵니다. 근데 왜 고전이 붙었냐면 또 현대 와서는 그게 틀이 쫙 바뀌고 왜냐면은 이제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다양한 학문들과 여러 개 이렇게 엮이기도 하면서 두 번째로 이제 실험 기구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우리 장하석 아저씨가 옛날에 하석이 형이 말했던 게 계속 나와.
이게 장비가 발전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유전과는 다르겠죠. 그래서 그게 현대 유전학이면 이거는 이제 고전 유전학. 그래서 물리에서도 이제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양자역학 이런 게 나오면서부터 이제 역학이라는 걸 우리가 배울 때 뉴턴 방정식 이런 거 배울 때 다 고전 역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사에서도 그 역학혁명이라고 안 하고 고전 역학혁명이라고 했었죠. 자, 그 너프리스라는 사람은 세포의 범생설이라는 책을 냅니다. 자, 범생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거죠. 그래서 세포의 범생설이라는 걸 내면서 빵젠이라는 걸 이제 씁니다. 빵젠은 뭐냐면 약간 재멸하고 뭔가 비슷해요. 그 미지의 입자의 이름을 빵젠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서술형으로 만약에 빵젠 낸다고 하면 빵젠이라고 쓰면 안 돼. 판젠? 책에는 판젠이라고 나오죠. 근데 약간 몰라. 이게 이 사람 나라나 이런 거 했을 때 약간 빵은 이렇게 읽지 않았을까요? 빵은. 그래서 빵젠을 냈는데 이게 뭐냐면 책에 나와 있어요. 재멸과 판젠의 차이 하면서 더프리스의 빵젠은 이제 다윈이 생각했던 재멸과 유사하긴 하지만 거의 변하지 않는 안정한 입자라고 했어요. 왜 얘를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했을까? 그냥 변하는 것도 아니야. 거의 변하지 않는 거야. 왜냐? 바로 이 돌연변이설 때문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멘델의 요거 유전법칙 완두콩 실험이고 두 번째가 돌연변이에요. 그래서 더프리스는 달맞이꽃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달맞이꽃. 꽃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달맞이꽃으로 교배를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놈이 깍두기 하는 거야. 얘는 왜 나왔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판젠이라는 놈이 거의 변하지가 않는데 이 돌연변이가 나올 때 이게 갑자기 변했어. 그러니까 그 확률적으로 돌연변이 우리도 지금 아는 것도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비율이 엄청 적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판젠이 거의 변하지 않는데 이때는 변해가지고 돌연변이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연 선택 없이 변이가 가능하다. 왜냐? 지 혼자 이 판젠이라는 놈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 혼자서 그냥 돌연변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돌연변이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 그 돌연변이가 나타난 놈들끼리 서로 교배가 되고 하면은 이 돌연변이가 가지고 있는 형질이 그대로 유전이 된단 말이에요. 유전이 되니까 그 생물이 조금 더 다양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자연 선택이 없어도 변이가 가능하다는 게 바로 더프리스 돌연변이설의 핵심입니다. 의의예요, 의의. 보면은 두 번째 문단에 판젠이라는 입자를 이제 가정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면은 돌연변이에 대한 최초의 발상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돌연변이라는 것, 이 단어를 이런 거에 대해서 최초로 발상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네덜란드 사람이네. 그래서 이 책 제가 계속 띄워 넘겨도 계속 말하지만 읽어야 돼요. 여기 보면 위에도 고전 유전학 확립 이런 데서도 보면은 더프리스뿐만 아니라 코렌스, 체르마크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멘델의 유전 법칙이 재발견되며 고전 유전학이 확립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립, 확실히 설립자에서 세워졌다 이렇게 보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빵젠이 갑자기 변할 때 유전 정보가 변화되면서 돌연변이가 나오고, 이게 결국에는 다윈이 그토록 고민했던 이 변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제 명확한 해답으로서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년 동안이나 이 실험을 진행했대. 왜냐하면 또 꽃이다 보니까 꽃이 피고 지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책 왼쪽 아래 그림 보면은 달맞이 꽃이 어떻게 돌연변이가 되는지 아래 그림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연 선택 없이 새로운 종이 형성되는 과정도 있다는 사실에 더욱 집중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 다 끝나고 이제 뭐 멘델의 책을 선물 받았대, 교수한테. 그래서 자신의 실험이 멘델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라는 각주를 넣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멘델의 실험을 멘델 베이스다, 멘델 베이스. 그래서 멘델 베이스 이렇게 멘델 베이스를 해서
이 다윈이 설명 못한 것을 다른 방식으로 주장한 거죠. 그래서 다윈과 다른 주장을 했다. 그래서 지가 멘델 베이스니까 지 입으로 그냥 멘델주의예요. 난 멘델을 따릅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멘델주의자라고 했다. 이후에 1930년대에 들어서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이 자연 선택, 돌연변이 이게 다 합쳐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윈이 이렇게 이렇게 나아간 길이 있다면 더프리스는 또 약간 다른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이제 멘델주의에서 다윈과 대비됐다고 책 옆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멘델과 다윈의 아이디어가 서로 만나게 됩니다. 서로 만나서 통합된 진화론이라는 이제 이런 용어를 사용하게 됐다 해요. 그래서 통합된 진화론이 뭐냐면 결국에는 유전자가 있는데 유전자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판기엔에 의해서 변화가 돼요. 그래서 돌연변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돌연변이가 그대로 유전이 돼요. 돌연변이가 유전이 되면 생물의 종이 다양해지죠.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던 그 생물이 먼저 다양해야 자연선택이 그저 일어나지 않겠냐라고 했던 그 다윈의 자연선택설에 대한 비판을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물이 다양해졌을 때 자연선택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자연선택이 이루어졌을 때 위에서 나왔던 거랑 다른 종이 선택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생물의 변이다. 진화다. 근데 진화라는 말은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좀 쓰기가 깔끔해요. 그래서 그냥 변이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통합된 진화론이 어떻게 생물이 변이되는지를 나타내는 과정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란 줄이 쫙 그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일단 책 잠깐 한번 정리하고 볼게요. 자, 그래서 더프리스의 돌연변이설은 1930년대에 진화론에 통합되었다 하면서 신다윈주의예요. 이게 이제 신다윈주의인데 신다윈주의다 이렇게만 알면 될 것 같고 요거의 한계점도 있어요.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돌연변이설 옆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판징이 변형돼서 돌연변이가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더프리스가 주장하긴 했는데 이게 진짜 그런지는 입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맞이 꽃이 돌연변이가 나타났다는 걸로 돌연변이설을 쓴 거기 때문에 이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과정 자체를 실험적으로 관찰하거나 입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알고 가면 좋겠죠. 하고 밑에 내용은 선생님 방금 설명했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염색체에 위치하고 있으면 알아내다. 우리가 지난번에 정자랑 난자 안에 생식 세포 안에 그 유전자 어떤 유전 물질이 들어있다고 하고 이 생식 세포에 의해서 유전이 된다고 했어요. 형질이 보존되고 그게 유전된다 했어요. 요거에 관한 건데 그래서 생식 세포와 염색체를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생식 세포 관찰했다 했죠. 뿐만 아니라 염색체까지도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그 플레밍이 염색체라는 용어를 썼던 그런 것들 이제 책에 나와 있으니까 책 읽어보면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앞에 나왔던 이 멘델의 법칙들하고 염색체하고도 관련을 짓게 됩니다. 이런 유전들이 일어나는 과정에 염색체가 껴있지 않을까? 염색체가 이런 멘델의 유전 법칙을 이루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체세포 분열 시 우리 접합자 수정란이 체세포 분열하면서 애가 만들어져요. 이때 그 체세포 분열 시의 염색체 모습을 과학자들이 봤대. 이렇게 염색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염색체 X자로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찢어져. 그래서 이 하나끼리랑 또 다른 부모의 또 하나끼리랑 서로 만나요. 그래서 이런 염색체가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관찰한 거죠. 그리고 서턴이라는 사람이 염색체설을 주장합니다. 이 정도는 선생님은 막 그냥 염색체설이라는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일단 알아야겠죠. 알면 좋겠죠. 그래서 염색체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베이트슨과 모건이 서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서로 그 유전에 관해서 연구를 하는데 약간 다르게 연구를 했어요. 베이트슨이라는 사람은 뭘 했냐면
이 멘델을 좀 따랐어요. 멘델을 따라가지고 멘델이 독일어로 되어 있었다 했잖아요. 논문이 멘델의 논문이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하고 영어로 번역해서 낼 뿐만 아니라 덧붙여서 이제 조금 더 영역을 확장시킵니다. 조금 더 보완시키는 거죠. 멘델의 그 법칙을 보완시키고 그리고 이제 염색체가 각각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런 것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 하는 게 이 베이티슨의 연구가 좀 많이 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는 거를 이제 이 사람이 확실히 만들어냈다는 거 그거 알고 있으면 되고 또 논문을 영어로 번역했다 이것도 알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유전 형질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염색체들의 관계 그리고 염색체 여기 옆에 책에 나와있지만 연관이라고 해서 이제 생물학적 용어의 연관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상에 있어서 같이 유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이 연관까지 이 염색체랑 유전에 대해서 되게 다양하게 연구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스위트피라는 어떤 그런 생물로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수학적으로 너무나도 추상적으로 논리적으로만 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모건은 그렇지 않았거든. 모건은 초파리 눈이 원래 빨간데 이 돌연변이 흰 놈이 있어. 이 흰 놈끼리 이렇게 교배를 시켰더니 흰 놈이 나왔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관찰 가능한 실험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추상적으로 이렇게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산한 이런 비율,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형질이 워낙 많은데 그 다양한 형질을 아까 비교했다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확률도 계산하기 어렵겠죠. 이건 이제 하나만 했을 때니까 3대 1이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쫙 해놓으면은 서로 변칙적인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진 거죠. 하지만 모건은 간단하게 직접 관찰을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건이 좀 이겼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이티슨의 실험이 쓸모없는 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는 것을 이 베이티슨이 정립을 했기 때문에 버려진 건 아니에요. 근데 모건이 조금 더 우세해서 이제 유명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베이티슨이 망하거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베이티슨은 책 두 번째 문단입니다. 논문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소개하면서 사람들 랄랄랄랄 샬라샬라샬라 하고 이제 마지막에 뭐라 나와 있냐? 유전학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거 알면 좋겠어요. 유전학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사용. 유전학. 아 전학도 하고 싶다. 여튼 그래서 이제 수학자, 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학적으로 뭔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본인이 힘들어서 이제 수학자랑 같이 동업을 하게 됩니다. 같이 공동 연구를 하면서 이 스위트피 실험의 결과를 수학적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했던 것처럼 모건학파와 염색체의 연관에 대해서 경쟁을 했습니다. 하지만 멘델처럼 수학적 방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고 내용은 어려워지지 말은 꼬이지 그렇게 결국은 너무 추상적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염색체를 직접 관찰했던 모건에 밀리는 거죠. 우선권을 내준 거죠. 약간 지난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러커토 씨의 연구 프로그램 생각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기억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모건은 이제 여기 나오는데 더프리스로부터 제기된 돌연변이 유전 문제를 더욱 발전시켰어요.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책 밑에 그림에도 나오는데 흰색 초파리가 흰색 눈을 가진 초파리끼리 교배를 시켰더니 흰색이 나왔다. 요게 이제 돌연변이가 일어난 그 생물들을 가지고 실험한 거니까 결국은 이 더프리스의 돌연변이설을 조금 더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거는 모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전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방식을 연구했었는데 보니까 염색체가 전달을 했던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전에는 생식세포가 전달한다 했는데 생식세포 안에서도 염색체라는 게 있었다. 이 염색체가 전달했다. 이렇게 전에는 우리가 세포 말고 그 어떤 무언가 세포를 못 보니까 무언가가 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범생설이 나왔어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이 세포를 봤어. 우리가 그 동식물의 세포를 관찰하면서
세포 핵이 있었고 세포 핵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해서 세포 핵까지 관찰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세포 중에서도 이제 생식 세포가 있다는 거, 정자와 난자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정자와 난자 중에서도 이 안에 염색체 그까지 이제 쭉쭉쭉쭉 점점 더 세밀하게 관찰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X선 조사 실험도 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초파리 실험 건데, 그래서 X선 조사 실험을 통해서 이 돌연변이 유전, 아까 이거 이제 입증이 안 됐던 거를 여기 입증하게 됩니다. 모건이. 그래서 돌연변이 유전을 확인한다. 이게 바로 오늘 중요한 거 세 번째입니다. 이 모건의 이 의의 두 개. 염색체가 전달한다, 유전 물질을. 그리고 돌연변이의 유전도 X선 조사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다. 이렇게 보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 더 있는데, 이런 거를 통해 나오는 의의가 뭐냐면, 여기다 쓸게요. 바로 대통합이라는 거예요. 대통합. 학문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여러 개는 결국에 뭐냐면 공동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는 건데, 이거를 마지막에 하나로 다시 묶은 거예요. 이게 과학에 있어서는 매우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유전에 대해서 대통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전 유전합 대통합, 이게 세 번째 의의가 되겠죠. 첫 번째 염색체가 전달, 두 번째 돌연변이 유전 확인, 세 번째 고전 유전합 대통합. 이 앞에 했던 것들을 다 통합한 거야. 이렇게 다 통합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을 시켰는데, 다음 시간에 뭐 하냐면 이 유전 현상을 이렇게 쫙 뭔가 이론으로서 우리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키우고 결과 보고 이렇게 추측하고 했었던 거를 이제 모건이 직접 X선 쏘면서 관찰까지 했어요. 그래서 염색체가 전달한다고 했는데, 그 염색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앞에 종이란 무엇일까? 없어졌네. 이 종이란 무엇인가 해서 막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생물학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염색체가 무엇인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염색체가 뭐냐? 이걸 합니다. 그래서 유전 현상의 원리를 분자 수준에서 밝힌다 해가지고 이제 염색체의 구조 그리고 염색체의 행동들 이런 거에서 간단히 보고요. 두 번째로 이제 현대에 들어서는 이 염색체를 어떻게 써먹냐, 유전자 가위라든지 뭐 게놈 프로젝트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튼 생물의 연속성을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봤어요. 첫 번째 멘델 검정교별했다, 우성과 열성에 대한 개념을 제시했다. 세 번째로 독립형질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 바로 더프리스였습니다. 이거 더프리스 있죠? 달맞이꽃 실험 뭐 이런 거 했었고, 돌연변이 선을 냈다. 요거 일단 중요하다 했어요. 중요했고, 세 번째로 모건입니다. 모건이 염색체가 직접 유전 물질을 전달한다. 그리고 돌연변이 유전 확인, 마지막으로 고전 유전합 대통합 이렇게 되겠습니다. 더프리스는 확립을 했고 모건은 대통합을 했죠. 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전 염색체에 관해서 배워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쭉.